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를 빛내주실 중요한 발표자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공철학 운동을 이끄셨던, 그리고 이제는 한국 청주에 오셔서 동양 포럼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벽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태창 동양 포럼 주관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 또 동아시아의 토착적 근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오고 계시는 일본 요카이치 대학의 기타지마 기신 명예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저 개인적으로 또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입국과 그에 병행해서 한국학의 정립을 위해서, 현재는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발족되고 그 산하에 한국학대학원이 개설됐을 때 제1호 한국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임용되시고 저희들을 크게 깨우쳐 주셨던 은사님, 현재는 학술원 회원이십니다. 강신표 인제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원광대학의 젊은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조성환 박사의 8월을 위해서 쓴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원체 본인이 겸손한 사람이라 자기가 쓴 것을 여러분한테 보이기가 좀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됐던지 안 가져왔어요.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도. 그래서 역시 좀 한국에서는 일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글 속에서 제가 제 말씀과 좀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은, 해방 전에는, 오늘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차지하기 전에는 나라는 종속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철학을 독립시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나라의 광복을 이룬 후에는 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오히려 철학이 종속 상태로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철학이 함께 독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가 아니냐, 그런 뜻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저도 오랜 동안 제 나름으로 열심히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조금 좀 제 얘기를 단축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 전후는 다 빼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약 한 30년 동안을 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철학의 물결을 일으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젊을 때부터 가령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유학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그 학자들은 저한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건방지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한다. 자꾸 논란을 하려고 한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이해하는 게 싫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이제 이 말을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주 싫어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오히려 좋아하는 선생님들 계셨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 그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 누구도 만나면 그 우선 대화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 학생들 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낯설었던지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친해지고 그래도 좋았던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러다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 50 정도 됐을 때 제일 늦게 일본에 갔거든요. 내 동경대학에 이제 일본서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 나중에 동경대학 총장이 됐습니다만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서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하나 열어보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참 세상에 별놈 다 했다니 그런 표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다 어떤 습관이 되냐면 그 일본 동경대학에 오면 정말 배우러 온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근데 그 한교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당황을 하고 좀 화도 나고 그랬던 말인데 나중에 제일 친해져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일본에서의 공공철학운동에 최선봉에 나서서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차지하는 나라가 된 것은 양심적이고 그리고 의욕이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멸사봉공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이루어낸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결과다. 그런 신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 나의 발격이라는 말이 하나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 비슷한데요. 일단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때 그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혹은 한국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과가 됩니다만 이 여러 나라를 됩니다만 영어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하고 가장 먼저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이 멸사봉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살을 없애고 공에 봉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새 성공후사라는 말이 가끔 쓰이더라고요. 제가 그 편집을 해서 낸 책에서는 이 우리나라 말에 나해해라는 것은 일부러 그 일본 말에 와다시라는 말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 멸사봉공이라고 할 때 사는 그것은 한자 사로다가 이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라는 말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나라는 말은 한국어의 나라는 말은 일본 말에는 없고 영어에도 없고 중국어에도 없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말은 우선 나다에서 왔습니다. 나다는 말은 탄생,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자기가 태어나야 나라는 존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생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 탄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타. 그 다음은 생산한 자기
아이를 낳든가, 자기 생각을 낳든가, 혹은 자기의 어떤 무슨 예술품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낳다라는 것의 주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가다. 나가다는 말은 그 우리나라 말에 나가다는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걸 나가다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걸 나가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서 위로 향하는 것도 나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나다, 나타, 나가다의 주체가 나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이런 뜻을 가진 말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영어, 독일어, 불어, 그 다음에 라틴어, 히라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그리고 이제 중국어, 일본어, 어느 나라 말에도 그런 뜻은 없어요. 이건 한국말의 독특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진 나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추측으로 놓아야 새로운 공공 철학의 기틀, 말하자면 그 출발점, 이것이 설정되겠구나. 이것이 안 돼가지고는 제가 생각하는 공공 철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본말로도 중국말로도 영어로도 독일어도 불어로도 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우선 한 사상의 나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 설명이 돼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라는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라는 서로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여론하는 그게 철학이라면 그럼 공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러지만 공에는 넓은 의미에서 사본과 공공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공이라고 해도 사본이야. 그 사를 중심으로 공이 이루어진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친일본이라는 것 바로 그 사고이거든요. 저의 개념은. 근데 그게 아니라 널리 열려져서 함께하는 게 그게 공공이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근대 이전에는 이조 왕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가령 신하가 임금님에게 상감마마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것은 어긋나는 일이다 할 때 천하, 고금, 소, 공공 하늘과 밑에 땅 천하와 옛날과 지금이 공공하는 바에 어긋납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그 철학을 전기 근대와 후기 근대를 나눠서 전기 근대는 2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사람과 달리 거기에는 쭉 임금과 신하의 그 말하는 가운데 이 공공이라는 게 이게 동사예요. 소가 있으니까 하늘과 그 밑에가 그리고 옛과 지금이 함께 공공하는 바에 어긋납니다. 이게 동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일조 시대를 건국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왕자를 세울 때 태자를 왕으로 세울 때 한 말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 정도전의 사람이 이조 왕조로 이제 또 기틀을 세울 때 그때 무릇 임금과 임금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씨는 공천화 국가 지식. 공천화 국가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는 법이 그렇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공천화 국가라고 하는 그것이
근대 초기, 근대 준비기의 한국의 국가의 형태였다면 바로 최재호, 최시형 그리고 그 세 분들의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국가는, 근데 우리나라의 문헌 속에 가령 그 동학대통령 문헌에도 왜 천자가 썼느냐면 그 당시에는 한글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급이 안 돼서, 그래서 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천이라는 한자를 골라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쯤 우리 것도 이제 발전이 되고 우리 생각도 다듬어졌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도 중국의 생각을 그냥 빌려다 쓰면은 중국 사상과 우리나라 사상에 구별이 안 돼서 중국 사람들 뭐라 그러냐, 암만 뛰어봤자 내 주목 속에 있다. 너희가 암만 니꼴 주장해봐야 중국 사상의 틀려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그럴 때는 나의 발견 다음에 한의 발견이 중요한데, 이 시간이 있어서 못합니다. 한번에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한의 발견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발견, 그다음에 누리의 발견,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오늘은 그 나의 발견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 조금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北島義品イムリだ반갑습니다. 私のできる韓国がここまででございます。これか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失礼ながら日本語でやらせていただく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英語でもいいんですけども、どうも日本語でやらせていただくお許しください。まずはじめに土着的近代をなぜ考えるようになったの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アフリカ文学の魅力は19世紀のロシア文学の魅力と重なり合います。ロシア文学と同様にアフリカ文学の魅力は、その文学の内容自体が哲学、社会科学、宗教などを包含した百科全書的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であり、楽しみながら社会の現実が理解できることであります。その文学はまさに生活の教科書です。アフリカの作家、詩人は伝統的に社会の記録者、歴史の裁判官的役割を担っております。アフリカにおいて詩人は共同体が危機に瀕したとき、命を懸けて警鐘を鳴らす使命を持っておりました。現代の作家はその役割を継承しております。1980年代後期からアフリカ文学には、今まであまり見られない創作手法が大きな流れとなって出現します。それはマジカルリアリズムであります。この手法は土着文化、宗教を媒介させてアフリカ社会の抱えている問題点をえぐり出す手法であります。この文学の出現の理由は第一に軍事独裁制による弾圧支配の現実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アフリカの多くの国家は作家による直接的な社会政治批判を容赦なく弾圧します。アフリカ人作家はこのような弾圧をかわすために、直接的に政治を批判する社会的リアリズムの手法から、土着の神話的民話的手法によって現実批判を行いました。このような政治的現実に加えて、第二にこの手法によって描かれた世界は、アフリカ人民衆には従来よりもさらに理解しやすいものとなることであります。アフリカにおける土着文化を基軸にした文学は、過去の牧歌的なアフリカへ回帰することを目指すものではなく、その現実社会の批判そのものが新しい近代を生み出す取り組みとなっております。土着文化が現代の課題にチャレンジし、現実と未来競争の内容の進化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大きな期待感を抱くようになり、土着的近代論の構築に取り掛かることになりました。2、土着的近代と宗教。土着文化の力は文学のみに限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土着文化としての宗教を基軸とした社会、政治批判は、1970年代のイラン、ラテンアメリカ、南アフリカにおいて表示的に現れました。イランにおけるイスラーム復興主義、ラテンアメリカの解放の神学、
南アフリカにおける黒人意識運動は共通に差別抑圧の根底に欧米近代が存在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彼らは土着文化としての宗教を状況化させ、宗教に込められた相互関係性、非暴力的共生に基づく新たな近代を生み出す社会変革運動を導き、一般民衆は積極的にその運動に参加しました。この運動は大きな社会変革をもたらし、南アフリカにおいては黒人意識運動は全人種平等主義を掲げる状況神学へと受け継がれ、1980年代には統一民主戦線が結成され、最終的には1994年にアパルトヘイト体制は全廃されて、全人種平等の南アフリカが成立しました。日本においても土着的宗教を基軸にした反靖国、反原発に見られるような社会規範の運動が1970年代に生まれました。少し、カットさせていただきます。日本のところは省略させていただいて、土着的近代を基軸とした世界の社会変革運動は欧米的近代を批判し、国家的過去への回帰を主張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こには欧米近代の批判を通じて本来の近代を構築しようとする視点が共通に見られます。土着文化は宗教と密接につながり合っており、分離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欧米近代は宗教を個人の精神的世界に閉じ込め、宗教のもと超越性は国家の絶対性へと取り込まれます。この国家の絶対性がもたらすその普遍性が存在することを主張します。相互関係性は多様性を内包する一体性が前提となり、また自己の存在は他者の関係性によって成立します。ここには外部性としての他者の優先が存在し、最後承認した上での相互関係性が一体性を構成するものでありますから、その一体性を構成する諸個人はその一体性を構成するという点では平等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思想はインドではバクティと呼ばれ、南アフリカではウブントゥと呼ばれます。この思想は仏教の空縁起思想、イスラームのタウヒード思想や聖書のコリント信徒への手紙、一つの体多くの部分に述べられている思想と同じであります。ウブントゥ思想は1980年代の反アパルトヘイト運動において全人種平等を支える実践的理論として理論化されます。ビコは南アフリカの土着文化としてのウブントゥにはこのような相互関係性の思想があることに注目しただけではなく、この思想を南アフリカの黒人に浸透している土着文化としてのキリスト教とつなぎます。ウブントゥの意味を端的に表現したことわざ、人は人々を通して人間となるは、人がそれを通じて十分な人間性を獲得する神の存在を他者の中に認める信念を表したものである。それゆえウブントゥとキリスト教はつながるのである。少し飛ばしまして、ビブが明らかにした黒人神学は次の4点に要約されます。その第1は抑圧を許すのは罪であること。第2は抑圧された黒人民衆の立場から聖書を捉えること。第3はアパルトヘイト体制と戦う神としてのキリスト像の確立。第4は黒人民衆と戦う神の結合を図ることが黒人聖職者の役割である。またビコは土着的アフリカ文化において死と演劇を重視いたしました。それは共同体社会が危機に瀕した時は、詩人は命を懸けて戦いを呼びかける役割を持っており、共同体と結合した演劇は人々に真実を知らせる重要な役割を伝統的に担っていたからであります。この2者は現実に黒人の団結と連帯を助長する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2、黒人意識運動の意義。1960年代末期から70年代の南アフリカに生まれた黒人意識運動は、土着的近代を考えるための基本的な視点が定義されています。その第一はアパルトヘイト体制を打破するには単なる武装闘争、政治闘争のみでは不可能であり、まず欧米近代文化中心主義に基づいた劣等意識の払拭による意識変革が必要であるという指摘です。
第2点目は、黒人意識変革のためには歴史的事実を知ること、および社会と結びついた土着文化を基軸として、そこに自分たちが直面している課題解決の道を発見する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そこで見出された概念は、相互関係性、自己の外部性としての他者、他者優先、他者尊敬、差異と平等の共存、非暴力的平和、共同体と個人の相互関係性等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概念は土着の Ubuntu 思想に存在しています。第3は土着文化と宗教の結合であります。両者の結合によって南アフリカの圧倒的多数の民衆に根を下ろしたキリスト教は現実変革への勇気づけを与えるものとなりました。この結合によって土着権力は相対化され、現実可能な対象となります。第4はこれらの諸概念は欧米型近代の社会に対する対抗概念というよりも欧米型近代を超えた新たな人間的で創生的に全ての人々が平和に暮らしていける南アフリカにおいて、この Ubuntu に基づく真実和解委員会を設置して修復的司法による和解と建設を目指す努力が具体的になされました。ここにも新しい近代の具体化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ツツ氏が言及しているように Ubuntu を理解するためには冷静の働きを受け止めることが必要であります。それはこの思想が宗教と密接な関係を持っ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Ubuntu は単にそれを理解するだけにはとど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れによって現実に対して働きかける意欲が生まれるものであります。したがって Ubuntu を我々にもたらす冷静の働き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必要です。5、冷静と土着的近代。韓国映画「ピーヒャン」における冷静の働き、土着文化を基礎にして現実の課題を捉えようとするとき、土着的近代が生まれることを我々は見てきました。土着文化と現代をつなぐものは何かという事柄について、アフリカにおいては冷静の働きであることの指摘はあるものの、その内容についてはあまり深く掘り下げられていません。この問題に取り組んだのが韓国映画「ピーヒャン」2016年であります。この映画は土着的宗教仏教の冷静な働きを通じて元日本軍慰安婦と現代のレイプ被害者の精神的交流が可能となり、年老いた女性は魂の回帰を成し遂げ、また少女も精神的苦悩からも解放されるのです。性的暴力被害を克服し人間的回復を得たいという少女ウンギョンの願いに対して冷静は働きかけ、それによって彼女には不思議な能力が生み出されます。それは現在過去を自由に行き来する能力であり、現実世界にありつつ死者と対話できる能力です。ウンギョンは巫女となってその能力を身につけるようになります。ウンギョンがレイプを受けた心の傷から解放されることは、同じ体験をした人々の痛みを知り、その痛みを共有することを通じて助け合い、互いに人間性を取り戻すことによって可能となります。このきっかけを与えたのが土着的宗教のお守り、ケブルノリゲであった。ケブルノリゲとはどんな困難な状態にあってもそれを身につけているものを必ず守ってくれる土着的なお守りです。そんな宗教的一切を知らないウンギョンは、元日本軍慰安婦であった年配の女性が作ったお守り、ケブルノリゲに触れた途端、1943年の現実世界へ入ります。そこでウンギョンは非人間的生活を強制されている悲惨な日本軍慰安婦の少女たちの姿を見ます。年配のその女性がケブルノリゲを作り続けるのには理由がありました。彼女が生きて帰れたのは1943年に貨物列車の中で友達になったチョンミンの優しさ、彼女にもらったケブルノリゲの力によるものであり、自分をかばって日本兵に撃ち殺されたチョンミンへの哀悼を捧げるためでありました。また肉体だけこの世界に戻ったことへの癒しのためでもありました。このケブルノリゲがウンギョンと元日本軍慰安婦と日本兵に殺された少女チョンミンをつないだのです。元日本軍慰安婦であったこの年配の女性は、慰安婦であったことを役所に名乗り出たのはウンギョンと出会い、ケブルノリゲを媒介して魂の交流が可能となり、同じレイプ体験を共有できたからであります。しかし年配女性には本当の安らぎは得られませんでした。
それを可能ならしめたのは巫女となった運行の行う宗教儀式を媒介とした霊性の働きによるものです。この働きによって年配女性は運行に少女時代の町民を見出し、過去にとどまったままの魂の帰還を成し遂げ、安らぎを得るのであった。また町民の魂も帰還するのです。この紀伊藩の儀式の現場の参加者には軍服姿の日本兵もいます。2人のやり取りを見守っています。この儀式は被害者である日本兵の、魂をも現実世界へ帰還させるのであります。そこに加害者被害者を区別しない救済の視点が見られます。これが霊性の働きなのです。霊性の働きは現実を二重化し、そこに神絶対者を見ることを可能ならしめます。年配の女性が巫女運行に町民を見出し、対話を重ねる中で自分の魂と肉体の一体化が生まれて安らぎを得たのです。このような現実が運行にも人間回復をもたらしたのです。人間回復の道とアフリカ土着文化、紀伊藩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問題の根幹には植民地支配の現実が存在します。したがって植民地主義支配の構造の理解が必要です。この支配構造には欧米であれ日本であれ基本的には共通性があります。その支配に対する抵抗の思想にも共通性があります。ここで我々は武義は日本語における植民地主義の構造の捉え方と植民地主義に対する抵抗の視点を見てみましょう。日本の植民地主義もヨーロッパの場合と同様にアジア地域において自然的、肉体的、文化的された過去を現実的に復元することを意味し、聖者にとってその復元は愛党と一体のものであります。復元と愛党が一体であると同様に、死者、聖者、魂と肉体、未だ生まれるものも一体であります。この一体性は相互関係性、非分離性、自己の外部に存在する他者優先を意味するアフリカ土着思想のウブントゥから導き出されます。このような過去の復元、肉体と精神の分離の再統合、現在と過去の往来、死者と現実世界への現実生活への参加を可能ならしめるのは、尊心に象徴される絶対者の霊性の働きであります。ウブントゥの理解もこのような霊性の働きによって可能となります。このような記憶、愛党の立場に立つことによって歴史的事実の認識は主体化し、異なる人々の同士の創生が成り立ちます。この立場から離れるとき、歴史的事実の選択は恣意的なものとなり、際は対立となります。すでに述べたように、武義の描くアフリカの再生は単なる復元ではなく、土着文化を基盤とした新たな近代の創造を意味します。このことは韓国映画「紀伊藩」の内容とも共通性があります。結びに変えて、土着的近代論へのアプローチは以前からもすでに検討されております。東洋フォーラムの主幹キム・テッチャン先生は、韓国の土着思想として反思想について言及し、その内容を示すものとして1が始まれば無も始まるというのが1である、1が終われば無も終わるというのが1であるを引用されます。そこでの反1の思想は全体性、相互関係性、不義を示しているという点で、アフリカのウブントゥ、仏教の空縁起、ヒンドゥーのバクティ、キリスト教における身体の相互関係性、イスラムのタウヒードなどと完全に一致します。これらの概念は現実に直面する中でその内容を豊かにしてきました。キム先生はこの概念と今日の世界の在り方のつながりを重視しておられます。本来近代とはこのような土着的近代、土着的文化、思想を基盤とした内からの内発的現実変革の試みによって現実世界が根本的に新たな創生的世界へと変革される時代を意味します。したがってそれは西洋近代を唯一の近代とする考えに対する否定です。この点について板垣雄三教授の7世紀近代論は体系的であり、安丸義雄教授による江戸時代中期の通俗道徳、金光教、富士講、天理教等の民衆宗教研究には近代の内容と重要な指摘が見られます。
各メンス教授の東学研究も同様に近代の内容と大きなインパクトを持っています。これらの先行研究に学びグローバル支配を脱し平和的共生を目指す内発的近代を進化させる概念として土着的近代論の構築が求められています。今回の私の発表はその試みの一つでございます。以上で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 교토대학 석사과정에 있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브라 선생님이 건강 문제로 참가가 힘드셔서 대신 고브라 선생님 최근에 작년에 나온 이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철학자나 문학자가 많이 도출되었다. 시사 김정희, 김정호, 최강기, 최재우, 김사과 등 어지간히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만은 확실하다.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초 강연과 그다음 제1발표, 그다음에 제5발표 同じことなんですが、非常にこの欧米化が進んでおりまして、ものの考え方もなので、 물론 토지에 대한 대지에 대한 집착이 강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른 거는 일본 사람은 대지를 떠나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라도 일본 걸 가져가서 일본 대지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삶을 우리나라 사람은 대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우선 그걸 좀 제재하고 그리고 이제 한중일이 함께 동아시아의 유학을 새롭게 세우자. 그건 한쪽이요. 불교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이주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은 다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가을 콘돈체는 바로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무엇인데 반갑습니다. 소개하는 강신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문에 대해서 문헌이고 그리고 종교의견 통해서 한국 전통문화와 접목시켜서 이해할 것이 하는 차원에서 인학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개 문화문법 이성적 생성의 위안성 논거는 저희 학문의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사고방식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길이다. 한국 문화의 비약에서 문화의 개념을 통합이라는 것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까지의 이른바 개벽 개념을 공유한 개벽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라는 말은 안 썼지만 시대 구분으로서 번역어지만 우리 자체의 새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개벽이라는 개념입니다. 최재우가 처음 썼던 증상도 쓰고 원불교도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룹핑해서 개벽파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형태였으니까 개벽 종교라고 명명을 했어요. 과학의 여러 가지 그냥 사건이 뿐이지 사실 우리가 근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근대 말씀 뭔가 새로운 뭔가 言葉ね、多少共感するんですけども、말하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벽이에요. 근데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쓰면 이란이었던 것 같아요. 이란은 20세기에는 그 팔라비 왕조가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그 중동의 그 동맥 도전 문명과 공화국이라는 현대적인 정치를 결합하는 실험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나서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이 당시에 원불교를 이끌고 있었던 제2대 정사로 정산 박준민 대통령께서는 도덕과 정치를 일종의 동남풍과 서북풍이 서로 알맞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히 제 입장은 근대를 좀 편하게 해주자 내지는 근대를 좀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근대를 일종의 역사적인 근대랄까 아니면 역사 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들 저기 5.18 강주 민주항쟁이라고 하죠. 5.18 강주 시민항쟁이라고. 말씀하신 레비스트로스가 이 숙부될 때라는 책을 통해서 사실 그 탈유럽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 유럽 스스로가 사실 그 근대로 벗어나고 유럽 대륙으로 그다음에 아까 이게 혹시 이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무게가 있는 경위나 논문들의 어떤 그런 그 경문이었다면 사회관계들이 국가에 종속된 개념이 아니었고 민족주의라는 것도 그 서구 민족주의 개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원불교학과의 염승주입니다. 3부 진행을 맡았습니다. 스러운데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성혜영이고요. 서울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학 중에서도 이제 종교 심리학하고 신비주의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렇게 각계에서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인민에게 정치 사상이 있고 인민이 공무에 참여해서 어떤 전체 공공의 일을 책임지게 하는 이제 이게 바로 그 정치를 평화롭게 러시아 식민지가 된다는 어떤 위기 속에서 만민 공동회가 개최됐던 그런 정치적 이슈가 조금 더 이렇게 더 향수당 20여 법을 매입을 해서 바로 자급자주적 종교 공동체를 전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여간 무국도에서 주목되는 운동은 진업단입니다. 진업단. 태국도의 태극 징정에 바로 이제 나와 있는데 1928년 조철제는 신도들 가운데 장정을 뽑아 진업단을 조직하게 하였고 주요 목적은 수리, 학무지 개간, 간석지 이제 계시 수원의 비판적인 지성, 신비주의적 통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현자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주시렵니까라고 그 천자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국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는 종교 체험도 서양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심층에 깃들여 있는 회통하는 이 시간에 이제 원불교학 신진 연구자 학술상을 수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신진연구자 학술상 원불교 장흥교당 정향옥 교무 귀하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69쪽인데요. 몇 가지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원불교 학계에서는 불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학자님들도 동국대라든지 이런 데 진학을 하셔서 불교를 많이 연구해 오셨죠. 분명합니다. 원불교가 초기에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원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제 소태산 교조께서 남기신 행적과 실천과 어록 자료에 보면 동학 증산교와의 깊은 연관 또 깊은 이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원불교학 안에서 좀 소외되어 왔었어요. 그동안에 동학 증산교적인 흐름의 연장선 또는 연관 속에서의 원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미약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불교를 축으로 하는 원불교 이해와 함께 동학 증산교와의 연관 속에서 원불교를 바라봐야만이, 두 가지 축으로 바라봐야만이 진짜 원불교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동학을 원불교의 구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의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학 증산교 그럼 원불교로 이어지는 이 가장 중요한 사상적 흐름은 뭐냐? 그건 개벽 사상이죠. 근데 이제 이 개벽 사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그 사상적 연원에 대해서 잘 얘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검토해 본 결과 뭐 주역에 나온다, 뭐 사기에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 소강절, 소옹의 환극경세서의 선우천 개념도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조선 후기에 이제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민중적 지식인들의 문집 속에 개벽이라는 언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각 주에 한번 보시면 174쪽에 11번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벽이라는 사상 또는 용어의 유래가 중국 고전이나 또는 소강절의 환극경세서 이런 쪽의 얘기는 다들 해왔는데, 조선 후기 우리 그 관직을 갖지 않은 그런 지식인들은 문집 속에 개벽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개벽 사상을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체계화하고 대중화했다고 그럴까요? 그분이 이제 수은 최재우 선생이다. 이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 이 흐름을 좀 바라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 저의 관점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 동학으로 대표되는 개벽 종교가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는 이제 배경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의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이 웨스턴 임팩트, 서학의 동점 현상, 그 다음에 조선 왕조가 부패해서 가렴주구와 삼정문란, 이런 어떻게 보면 외재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동학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설명해 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아래로부터 민중들이 각성하는, 민초들이 눈을 뜨는, 이제 저희 역사학에서는 이제 민중의식의 성숙이라고 그러죠. 민의 성장. 이 민이 역사에 눈을 뜨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기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이 자각하는 흐름이 조선 후기에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조선 후기의 정체론이라든지 우리가 뭐 근대가 낙후됐다는 이런 얘기가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서민 문화의 발달, 판소리라든지 한글 소설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학은 그런 조선 후기의 아래로부터 역사적 각성을 하는 민중들의 의식이 최초로 체계화된 사상이자 종교자 철학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동학을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 동학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 사상이 이제 이 개벽인데, 이 개벽은 종래의 우주론적인 그런 해석에서 문명론적인 해석으로 다시 개벽이라고 수은 선생이 얘기했을 때, 그 개벽은 새로운 문명의 건설, 새로운 어떤 삶의 창조, 새로운 생활 양식의 건설, 이런 것으로 이제 이 개벽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73쪽에 동학 창도와 이제 개벽 사상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176쪽에 보면 이제 원불교의 마음 공부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기존의 우리 원불교학의 마음 공부에 대한 관점 해석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보통 이제 마음 공부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마음 수련원이 아마 수십 개 있을 겁니다.
마음 공부와 관련된 책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종 이상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화와 관련돼서 또 산업화와 관련돼서 과학과와 관련돼서 삶의 현실이 복잡해지고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도피적 경향이 있습니다. 했어요. 맺은 말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맺은 말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읽겠습니다. 동학을 필두로 한 근대 한국 개벽 종교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사상의 하나가 바로 개벽 사상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먼저 동학을 비롯한 개벽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서세동점,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 민중의식의 성숙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860년 수훈 최재호 선생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바로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을 딛고 이 땅에서 탄생한 최초의 우리 종교, 우리 학문, 우리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생적 개벽 사상을 정립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면 그 개벽 사상의 원형을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했는데, 개벽이란 말은 원래 주역과 소강절의 개벽론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동학의 개벽 사상은 서세동점과 지배체제의 모순, 민중의식의 성숙으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역과 소강절의 개벽 사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상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래의 개벽은 우주의 창조, 곧 물리적 개벽을 뜻하는 것이지만 동학 등 개벽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벽은 새로운 문명 세계의 도래, 건설, 즉 인문 개벽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종래의 개벽 사상과는 그 뜻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정립된 동학의 개벽 사상은 30여 년간의 준비를 거쳐 동세 개벽, 이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힘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현실 변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혁명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동세개벽은 일본이라는 외세의 간섭과 조선왕조 지배층의 대탄압 때문에 좌절이 됩니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동학교단은 막대한 희생을 치루었고 혁명 이념이 되었던 동학의 동세개벽 사상은 정산 강일순의 정세개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이릅니다. 저는 이제 정산 선생님이 해원 상생 보훈을 위해서 9년 동안 행하고 가신 천지공사라고 하는 이 종교적 의례를 그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개벽을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정세개벽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정산 강일순 선생이 펼친 천지공사 운동은 바로 정세개벽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 선생의 가르침과 수훈 선생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수훈의 동학은 철저한 조직을 만들고 철저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철저히 조직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화접이라는 조직이죠. 이 포화접이라는 조직은 인맥을 중심으로 한 30몇 년에 걸친 대탄압을 뚫고 혁명을 이끄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산 선생은 조직도 일체 만들지 않고 경전도 당시 집필하지도 않고, 순 선생은 동경대전을 집필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은 좀 시스템 중심이었다면 정산교는 탈시스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산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정산의 가르침은 수많은 분파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분파로 인해서 또 식민지 조선 총독부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정산 선생의 정세개벽 운동 또한 좌절이 된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수훈 정산 선생으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은 소태산에 의해 불법연구회가 설립이 되고, 불법연구회는 이제 원불교의 전신입니다. 이 불법연구회는 동학의 동세개벽론과 정산의 정세개벽론을 변적법적으로 발전시켜 정신개벽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정신개벽은 근대, 이건 이제 서구적 근대라고 봐야 되겠죠. 서구적 근대 물질 문명이 초래한 병폐마저 치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벽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신개벽 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법론이 마음공부 용심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의 마음공부 용심법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원불교의 마음공부의 특징은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공부를 하면 몸과 마음을 구분하여 몸은 버려두고 마음만 챙기는 된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참된 마음공부, 원불교의 마음공부는 몸과 마음을 다 챙기는 공부입니다. 영육상전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마음의 바깥이고 몸이고 몸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몸과 마음은 불이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불교 마음 공부는 몸 공부도 마음 공부와 똑같이 잘해야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원불교의 마음 공부라 하면 흔히 현실에 보통 마음 공부라면 현실 생활을 떠나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수양에만 침잠한다든지 지혜를 밝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참된 마음 공부,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현실 생활을 떠나지 않은 가운데 수양하고 현실의 온갖 시비 속에서 참 지혜를 밝혀 인도 정의를 실천하는 건전한 생활, 즉 바른 취사를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대 원불교 지도자셨던 대산 김대거 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원불교 마음 공부를 잘한 인간상을 이제 활불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부처, 또 동학식으로 말하면 이라는 한올림, 그런 표현하고도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공부를 동정이려와 동과정, 움직이고 고요한 그런 거죠. 동정이려와 사막병진의 마음 공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셋째는 그 원불교의 마음 공부, 소태산 대종사가 밝혀준 마음 공부는 자신만의 안심 인명을 추구하는 소승의 공부법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강조했듯이 현대의 물질 문명의 병폐, 그러니까 서구적 근대, 또 뭐 다른 말로는 이성적 근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초래한 현대의 물질 문명, 근대 문명의 병폐까지도 함께 치유하는 대승의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서 이루어지고 실천되는 것이 그 원불교의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한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 이제 생활협동조합, 이를테면 뭐 유기농산물이라 할까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사님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사상운동이랄까 실천운동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걸 같이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이라 할까. 1901년에 그 면치 천하에게 직서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건 사정을 알리는 것은 못했네. 천하에게 그 산소물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여론을 환기시켜서 관독에 대한 관심을 아주 높일 수가 있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동학이라는 거를 어떻게 다시 이해를 하면 좋은가라는 것은 아까 그 개벽이 아니고 다시 개벽이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김대장 박사님이 주제를 해온 교토포럼에서도 다나카 쇼조를 다루었어요. 한국의 문명론의 가이라크 문명론의 계략의 한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인용한. 저는 이틀간의 한일 공동 학술대회를 총괄 종합 토론을 맡은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박맹수입니다. 서울대 규장각하고 안동의 국학진흥원하고 고전번역원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유학연구예요. 제가 그런 정권들이 나온 거였어요. 직선제를 쟁취를 하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런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저런 식의 민주 이뤄냈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가서 비판을 받던 어쨌든 그건 나중의 얘기고,
만났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一を取り返すという闘争があるわけですね。これはマウマウの戦いがそうです。大地を取り返す。それからインドではブーミープットラですから大地の息子。提起したようにやっぱりその大地ですね。やっぱりロシアの場合やっぱり広い世界中の中で一番広い国なので、まあユーラシアですね。そのヨーロッパとアジアも全部동학과 증산교 그리고 원불교를 중점적으로 봤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종교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 어렵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의자도 너무 편해서 조금씩 눈이 조금 감겼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너무 배운 게 많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고 러시아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아무래도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지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토착적이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돼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계속 쉬는 시간마다 네, 했습니다. 모든 발표 토론자 그리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리 지역 간, 세대 간, 남녀 간, 국가 간 참가자 모든 분들께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근대 한국 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한일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